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라는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외교안보 그룹이 이제 G7을 이끌 파트너는 한국이라며 공식적으로 쐐기를 박았죠. 다급해진 일본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리며 이간질에 나섰지만 오히려 서방 정상들이 들이민 건 군사력. 한국 5위, 일본 7위라는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오히려 압도적 기술 패권을 쥔 한국 앞에 고개를 숙였죠. 과거의 영광에 취해 대인배처럼 축하하지도 못하고 찌질한 소인배 짓을 벌이다 전 세계의 지탄을 받게 된 일본.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도쿄 가스미가세키 총리 관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제 집무실의 아침은 언제나 빈틈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들은 자로 잰 듯 반듯했고 은은하게 퍼지는 얼그레이 홍차의 향기는 제 신경을 기분 좋게 다독여주곤 했죠. 제 등 뒤로 넓게 통창이 나 있었는데 그 창밖으로 빽빽하게 솟아오른 도쿄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제 가슴속에는 늘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자부심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엘리트 가문 출신으로 외교부에서도 핵심 요직만 거치며 총리의 철저한 신임을 받는 외교안보 총괄 참모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제 신념은 단 하나, 바로 저희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허락받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굳건한 믿음이었죠. 솔직히 털어놓자면 저희는 스스로를 지리적으로만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붙어있을 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에 세련된 강대국들과 핏줄을 같이 한다고 여겨왔으니까요. 그 우월감이 가장 짜릿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매년 열리는 주요 7개국 이른바 G7 정상회의 시즌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돈과 권력을 쥐고 흔드는 전통의 강호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의 정상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세계의 규칙을 정할 때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저희 일본 총리만이 그 사이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거든요. 마치 선택받은 소수의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초호화 프라이빗 클럽에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VIP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달콤한 선민의식에 취해 있었단 말입니다. 당시 2025년 6월에 열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G7 정상회의를 몇 달 앞두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하게 의제 조율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 특히 바로 옆나라 한국에 대해서는 그저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낡은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싸구려 믹스커피나 타 마시며 저희 일본의 선진 부품을 구걸에다 조립이나 하는 그저 운 좋게 덩치만 커진 하청 공장 수준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요즘 뭐 새벽 배송이니 압도적인 디지털 적응력이니 하며 떠들어대도 그것은 그저 겉멋든 졸부들의 얕은 재주장난일 뿐 저희가 가진 100년의 뼈대 있는 산업 기초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것이라 비웃고 있었단 뜻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고 오만했던 아침의 공기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것은 비서관이 노크도 생략한 채 사색이 되어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국장님, 워싱턴에서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책상 위로 들이민 서류 봉투에는 붉은색으로 1급 기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평소라면 결제판의 각도까지 신경 쓰는 녀석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꼴이 하도 우스워 저는 속으로 쯧쯧 혀를 차며 느긋하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여유롭게 삼키며 꺼내든 서류의 첫 페이지에는 다름 아닌 미국 최고 권위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의 최신 기고문 원본과 긴급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었죠. 글을 쓴 사람들의 면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찻잔을 내려놓던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빅터 차 한국 석좌, 그리고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 교수. 쉽게 비유하자면 이 세 사람은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의 두뇌를 책임지는 외교안보 1타 강사 3인방이나 다름없는 거물 중의 거물들이었으니까요. 미국 정치판과 글로벌 외교의 판도를 쥐락펴락하는 이 최고급 엘리트들이 도대체 무슨 긴급한 메시지를 던졌기에 정보국이 발칵 뒤집혔나 싶어 텍스트를 훑어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첫 문단을 채 다 읽기도 전에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미간을 팍 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고문의 핵심 주장은 그야말로 제 상식과 자존심을 정면으로 짓밟는 망언 그 자체였거든요. G7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그 가입 대열의 맨 앞줄에는 호주와 함께 한국이 있어야만 한다. 순간 저는 헛기침을 하며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삼류소설 같은 헛소리란 말입니까? G7이 동네 친목회도 아니고 감히 한국 따위를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히자니요. 기고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노골적으로 한국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BG7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며 특히 서방과 중국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켜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국가라고 못을 박아두고 있었죠. 평생을 대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온 전통 부자들 모임에 앞집에서 최첨단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떼돈을 번 젊은 청년이 나타나자 모임의 회장격인 미국이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저 청년을 우리 클럽의 공동대표로 모셔오는 것뿐이다라며 제 발로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꼴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애써 불안감을 짓누르며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책상 한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미국의 이 늙은 학자들이 한국의 얄팍한 로비 자금에 단단히 매수라도 당한 모양이군. 저는 비서관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엘리트들이라 한들 책상 물림 학자들의 배부른 소리일 뿐이라고 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죠. 저희 일본이 그동안 서방 세계에 뿌린 천문학적인 원조금과 끈끈하게 다져온 로비의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데 고작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한국이 감히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넘볼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으니까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헛된 꿈을 꾸는 한국의 주제를 확실히 파악하게 만들어주겠다며 당장 미국과 유럽 현지에 있는 우리 로비스트들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낡은 오만함에 취해 일본의 영광을 맹신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서늘한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리려 했던 그 기고문은 사실 거대한 쓰나미의 아주 작은 전조 증상에 불과했음을 그때는 까맣게 몰랐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보안 전화기가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고 모니터에는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보내오는 믿을 수 없는 최신 데이터들이 붉은색 경고창과 함께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저희만의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통째로 뜯겨나가는 그 처절한 붕괴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요란한 비명소리를 내며 울리던 보안 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든 순간부터 제 귓가에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불길한 이명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저희 일본의 특명 전권 대사였는데 평소 영국 귀족 흉내를 내며 느릿느릿 말하기를 좋아하던 그 작자의 목소리가 마치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선원처럼 형편없이 떨리고 있더군요. 국장님, 지금 당장 모니터에 띄워드린 미 국방부 내부 회람 문건을 보셔야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보신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그건 단순한 학자들의 의견 표출이 아닙니다. 대사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제 집무실의 대형 모니터 화면이 번쩍이더니 붉은색 기밀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수십 장의 차트와 데이터들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안경을 고쳤었지만 첫 번째 차트를 눈에 담은 순간 호흡이 턱 하고 막히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와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작성한 이른바 인도태평양 동맹국 역량평가 보고서라는 무시무시한 서류였으니까요. 가장 먼저 제 눈동자를 강타한 것은 바로 글로벌 군사력 지수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당연히 아시아 최고는 우리 일본 자위대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화면에 뜬 숫자는 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5위, 일본 7위.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질인가? 워싱턴 대사관의 암호화 통신망이 북한이나 중국 해커들에게 뚫리기라도 한 건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부품을 대주지 않으면 소총 하나 제대로 조립하지 못하던 그 한국 따위가 어떻게 전 세계 군사력 5위의 거대한 괴물이 되어 우리를 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분명 미 국방부의 말단 직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한 치명적인 타이핑 오류이거나 한국 로비스트들이 조작한 가짜 데이터가 분명하다고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 대사의 대답은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무참히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국장님,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저건 단순한 병력수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미사일 시리즈로 중국 베이징과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펀치력을 쥐고 있는데 저희는 그저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요격 시스템에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이제 자기 나라 앞가림도 벅차서 수비만 하는 일본보다 언제든 적의 심장부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춘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에 제 소나기에 쥐어진 수화기가 미세하게 하지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화면을 넘길수록 눈앞에 펼쳐지는 수치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했습니다. 방산 수출액, 자체 무기 개발 속도, 심지어 우주 발사체 기술까지 모든 그래프의 화살표가 한국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반면 우리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으니까요. 더욱 저를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반도체 패권에 관한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주 직관적이고 굴욕적인 비유가 적혀 있었는데 미국의 첨단 무기와 AI 시스템은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뇌사 상태에 빠지는 반면 일본은 그저 구형 장비의 수리 부품이나 되는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는 내용이었죠. 저희 일본은 그동안 낡고 화려한 저택의 대문 앞을 지키는 늙은 경비원 행세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앞집에 살던 젊은 청년이 이 동네 전체의 전력망과 생명줄을 통째로 틀어쥐고 있는 진정한 실세였다는 것을 미국이 알아차려 버린 겁니다. 설마 미국이 정말로 우리를 버리고 한국을 G7의 정식 멤버로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한단 말인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에는 저조차도 낯설 만큼 깊은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라는 엄청난 영수증을 들이밀고 있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돈도 없고 자체 무장력도 쇠퇴해가는 늙은 일본이 더 이상 미국의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는 자존심을 이대로 시궁창에 처박을 수는 없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아침에 마신 고급 홍차가 위산과 섞여 헛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지만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으니까요. 대사, 당장 워싱턴 K스트리트에 있는 최상급 로비스트들을 전부 긁어모아 예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무, 관방 기밀비를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란 말이야. 백악관, 펜타곤, 상하원 의원 할 것 없이 모조리 찾아가서 한국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불안정한 국가라고 이감질해. 우리가 아시아의 유일한 파트너라는 걸 그 양키 놈들 머릿속에 다시 쑤셔 넣으란 말이다. 비명을 지르듯 지시를 내렸지만 전화를 끊고 난 제 손바닥은 이미 차가운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내려다보며 멸시해왔던 한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어느새 제 목덜미를 서늘하게 움켜쥐고 있다는 그 섬뜩한 감각. 그 견고했던 오만함의 성벽에 쩍쩍 갈라지는 균열의 소리가 도쿄 한복판 제 집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각 비서관을 호출해 내일 당장 워싱턴과 런던, 파리를 순방하는 비밀 특별기 일정을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서방의 핵심 인사들을 만나 이 어처구니 없는 망상을 찢어발기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다짐하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워싱턴행 특별기에 몸을 실은 저는 14시간의 비행 내내 핏발선 눈으로 한국의 약점을 긁어모은 서류만 파고들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미 국방부, 펜타곤으로 향하는 방탄 차량 안에서도 제 손에는 수천만 달러의 로비 자금 내역서와 붉은 도장이 찍힌 두꺼운 종이 결제판이 꽉 쥐어져 있었죠. 돈과 인맥, 그리고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는 우리의 빛나는 타이틀만 앞세우면 콧대 높은 양키들도 결국 다시 우리 일본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펜타곤의 육중한 보안문을 통과해 아시아 태평양 안보를 총괄하는 미 국방부 차관보의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저는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너머로 저를 맞이한 스미스 차관보는 오랜 기간 저희가 공들여 관리해온 친일파 관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비서관이 들고 온 산더미 같은 종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올려놓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최근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을 G7 아니 그 이상의 파트너로 격상시키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오판입니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국가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진정으로 수호할 수 있는 동반자는 오직 저희 일본뿐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대사를 유창한 영어로 쏟아내며 속으로는 통쾌한 미소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 열변을 듣고 있던 스미스 차관보의 반응이 무언가 이상하더군요. 그가 제가 내민 정성스러운 종이 서류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마치 박물관의 낡은 유물을 보듯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워싱턴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지금 책상에 올려두신 그 종이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싸늘한 한마디에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지고 말았죠. 스미스 차관보는 책상 위에 투명한 유리 패널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그러자 벽면 전체를 덮고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복잡한 수치와 3D 홀로그램 지도가 실시간으로 번쩍이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군이 전 세계에 배치한 첨단 무기들의 부품 공급망과 AI 전술 데이터망을 한눈에 보여주는 극비 대시보드였어요. 이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나라에서 이 서류에 빨간 도장을 찍기 위해 3주 동안 팩스를 주고받으며 결제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화면의 한 구석을 가리키며 던진 질문에 저는 마른 침만 꿀꺽 삼킬 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 특유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단 15분짜리 화상회의로 결정을 끝냈고 자신들의 민간 시장에서 쓰던 그 무시무시한 새벽 배송 물류 알고리즘을 펜타곤의 태평양 함대 보급 시스템에 완벽하게 이식해버렸습니다. 총알보다 5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의 궤도를 계산하는 AI 서버부터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초정밀 반도체의 실시간 수급까지 지금 미 국방부의 두뇌는 한국의 압도적인 디지털 시스템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단 뜻입니다. 저희 일본은 아직도 주판을 튕기며 종이 장부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의 물건을 1초 단위로 추적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초거대 아마존 물류센터를 지어놓고 미국이라는 최대 고객의 VIP 카드를 독점해버린 꼴이었던 겁니다. 차관보의 냉정한 팩트 폭격에 제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뿌려댄들 미국 안보의 생명줄 자체를 통째로 쥐고 흔드는 한국의 그 미친 효율성과 압도적 기술 격차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처참한 실체를 두 눈으로 목격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군사력의 뼈대는 우리 자위대가 제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마지막 발악을 시도하려던 찰나 집무실 문이 열리며 펜타곤 합동참모본부 소속의 한국군 연락장교와 외교부 실무진들이 회의를 위해 들어오더군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기이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과거 제 기억 속의 한국인들은 늘 감정을 앞세워 목소리를 높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달리는 촌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난 2026년의 한국 엘리트들은 제가 알던 그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한 손에는 얼음이 찰랑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채 다른 한 손으로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가볍게 넘기며 미군 장성들과 최신 암호화 통신망의 코드를 조율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우리 일본을 향한 분노나 열등감 따위는 1g도 섞여 있지 않더군요. 그저 자신들이 쥐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 특유의 서늘할 정도로 매끄럽고 여유로운 디지털 문해력 그 자체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종이 쪼가리를 흔들며 핏대를 세우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코딩된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셨습니까, 미스터 킴? 덕분에 어제 태평양 사령부의 반도체 병목 현상이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대표단을 향해 허리를 굽혀 악수를 청하는 그 끔찍한 광경.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집무실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한국의 그 세련되고 압도적인 현대적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부서져 내리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말입니다. 제 귓가에는 얼음이 부딪히는 그 서늘하고 경쾌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소리만이 사형 선고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찰랑. 또 한 번 얼음이 유리잔 벽을 때리는 맑은 소리가 펜타곤의 육중한 집무실 공기를 갈랐죠. 그 청명한 소리는 제 뇌수를 직접 타격하는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 동공은 마치 고장난 나침반처럼 스미스 차관보의 얼굴과 한국 대표단의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절망적인 홀로그램 데이터를 오가며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산소가 폐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실크로 짜인 제 에르메스 넥타이가 갑자기 사형수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져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넥타이 매듭을 거칠게 쥐어뜯듯 풀어헤치고 말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린 차가운 식은땀이 셔츠를 흥건하게 적시며 불쾌하게 달라붙는 감각이 생생하더군요. 이건 말도 안 돼. 조작이다. 철저하고 악랄하게 짜인 한 편의 사기극일 뿐이야. 제 머릿속은 오직 그 문장 하나만을 앵무새처럼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시아의 절대적인 지배자이자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해온 영광스러운 대일본제국의 엘리트가 지금 저런 천박한 졸부 국가 따위에게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이성은 도저히 처리하지 못하고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을 달싹이며 어떻게든 반론을 제기하려 했지만 성대에서는 그저 쇳소리 같은 마른 기침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소나기에 힘이 풀리면서 밤을 새워가며 빨간 도장을 꾹꾹 눌러 찍어온 그 두꺼운 종이 결제판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져 버렸죠. 촤르륵. 수백 장에 달하는 한국 자격 미달 보고서가 펜타곤 집무실의 최고급 양탄자 위로 눈쓰레기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극심한 수치심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최첨단 레이저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군대 앞에서 혼자만 녹슨 칼을 빼들고 돌격하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우스꽝스러운 돈키호테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허둥지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흩어진 종이 쪼가리들을 주워 담으려는데 시야 한 구석으로 완벽하게 광이 나는 검은색 구두 한 짝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이 서류는 관리하기가 참 번거롭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던 한국 대표단의 젊은 실무진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제 서류 몇 장을 주워주었는데 그의 입가에 번진 그 옅은 미소에는 조롱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불쌍한 노인네를 쳐다보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예의 바르고 냉정한 동정심뿐이었죠. 차라리 저를 비웃고 모욕했다면 저도 맞서 싸울 명분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저희 일본을 분노할 가치조차 없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가 내민 서류를 거의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스미스 차관보에게 인사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비명에 가까운 한마디를 남기고 펜타곤의 길고 차가운 복도를 향해 미친 듯이 내달렸죠. 뒤통수에서 저를 향해 쏟아지는 그들의 싸늘한 시선이 마치 레이저 포인터처럼 제 등을 찌르는 것 같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처박힌 저는 세면대를 양손으로 꽉 움켜쥔 채 거울 속에 비친 제 처참한 몰골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섰고 정성 들여 빗어넘긴 머리는 땀에 젖어 흉하게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수도꼭지를 틀어 얼음장 같은 물을 얼굴에 미친 듯이 끼얹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본 건 전부 허상이야. 미 국방부 시스템이 한국의 해커들에게 장악당한 게 틀림없어. 그게 아니라면 스미스 차관보가 한국 놈들의 더러운 뒷돈을 먹고 단단히 미쳐버린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위대한 일본을 버리고 새벽 배송이니 나발이니 하는 저작거리 상인들 같은 놈들의 시스템에 미군의 심장을 맡긴단 말인가? 인지 부조화. 머리로는 방금 전 집무실에서 목격한 그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실체를 보았으면서도 제 뼛속 깊이 박힌 오만한 자존심은 그 팩트를 인정하는 순간 제 존재, 가치 자체가 붕괴될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전교 1등 성적표를 두 눈으로 보고서도 저건 교장 선생님을 매수해서 위조한 가짜 성적표야 라며 교실 구석에서 귀를 막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찌질한 열등생의 발악과 정확히 일치하는 꼴이었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K스트리트에 대기시켜둔 우리 측 수석 로비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제가 먼저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 멍청한 자식들아. 워싱턴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미 국방부가 한국 놈들의 얄팍한 데이터 장난질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잖아. 당장 상원 국방위원장부터 백악관 안보실장까지 싹 다 매수해. 예산이 10배가 들어도 좋으니까
저 홀로그램인지 뭔지 아는 사기극을 당장 멈추게 만들란 말이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로비스트의 목소리는 제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국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최고 경영자들이 어제 저녁 백악관에 직접 들어가 통첩을 날렸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부품과 AI 통제 시스템이 없으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생산 라인이 내달부터 전면 올스톱된다고요. 이건 이념이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생존 그 자체가 한국의 소나기에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뿌린 로비 자금 따위로는 펜타곤의 결정에 기스 하나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화장실 타일 바닥 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은 저는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일본이 돈과 로비로 쌓아 올린 견고한 모래성은 한국이 묵묵히 축적해온 압도적인 실력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굴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었기에 제 안의 왜곡된 분노는 서서히 다른 곳을 향해 다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미국 놈들이 끝까지 저 오만한 한국 놈들을 감싸고 돈다면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당장 다음 달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너희들이 모시는 그 한국이라는 우상의 밑바닥을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가장 치졸하고 잔인하게 발가벗겨 주마. 그것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향해 품는 마지막 도끼이자 다가올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제 입술 사이로 기괴한 헛웃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멸적인 인지 부조화는 결국 가장 끔찍한 판단착오를 낳기 위한 불길한 불씨가 되어 제 이성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외교적 관례나 체면 따위는 사치일 뿐이었죠.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다음 달 캐나다 정상회의장 그 한가운데서 제가 저지를 상상 초월의 찌질한 만행이 우리 일본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거대한 단두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펜타곤 화장실의 그 끔찍했던 굴욕감은 캐나다 로키 산맥의 만년설이 뿜어내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완벽하게 마취되어 버렸죠. 이곳은 카나나스키스 최고급 리조트의 특별회의장.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을 쥐고 흔드는 단 7개의 제국만이 입장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였거든요. 최고급 붉은 융단이 깔린 바닥 위로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탁의 기사들처럼 둥글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일본 총리가 거만한 턱을 치켜들고 앉아 있었고 저는 그의 바로 등 뒤에 꼿꼿하게 서서 회의장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제 품속에는 지난 한 달간 내무관방의 기밀비를 물쓰듯 쏟아부어 억지로 조작해낸 이른바 한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와 외교적 결격 사유가 빼곡히 적힌 두꺼운 흑색 선전 파일이 잠들어 있었죠. 오전 10시 정각. 육중한 오크나무 문이 열리며 웅성거리던 회의장 안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간신히 꿰매어 두었던 오만함의 상처를 다시 한번 잔인하게 찢어발기기 시작했으니까요.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쏟아지는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걸어 들어오는 사람. 바로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 얻어먹고 기념사진이나 찍으러 온 변두리 초청객의 비굴한 모습이 절대 아니더군요. 영국 총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고 콧대 높기로 소문난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들은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 환한 얼굴로 다가가 가벼운 포옹까지 나누는 게 아닙니까? 반면 아시아의 유일한 맹주인 우리 총리를 향해서는 그저 형식적인 눈인사만 쓱 던지고 지나가는 그들의 싸늘한 태도.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커먼 구역질과 질투심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회의의 첫 번째 공식 안건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보와 민주주의 동맹의 확대. 사실상 한국을 지팔로 격상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것을 이 방 안에 누구도 모를 리 없었죠.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의 붉은 버튼을 누르고 한국의 눈부신 기술적 성취와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찬양하는 기조연설을 막 시작하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잠깐! 이 회의의 진행을 전면 거부합니다. 회의장의 무거운 고요를 날카롭게 찢어발긴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일본 총리의 앙칼진 고함 소리였습니다. 저는 총리의 눈짓을 받고는 마치 목숨을 건 결전의 날을 맞이한 사무라이처럼 회의장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세계 최고 권력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꽂히는 그 찌릿한 순간 저는 기괴한 쾌감마저 느끼며 품속에 있던 그 두꺼운 파일 뭉치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죠.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수백 장의 흑색 선전 서류들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곳이 도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인류의 역사와 경제를 이끌어온 고귀한 선진국들의 성역 아닙니까? 그런데 감히 아직도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불안정한 반쪽짜리 국가이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의 하청을 받아 싸구려 부품이나 조립하던 저급한 공장 국가를 이 신성한 원탁에 앉히겠다니요. 제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어들은 철저히 계산된 도발이자 외교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단 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지독한 도끼를 품고 내뱉었으니까요. 동시 통역사들이 경악하여 잠시 통역을 멈출 정도로 천박하고 폭력적인 언사였지만 저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그 더러운 열등감이 마침내 맹독성 분노로 폭발하며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거든요. 미국과 유럽 정상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십니다. 한국이 가진 그 알량한 반도체 기술이니 나발이니 하는 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저들의 얄팍한 경제구조는 우리 일본이 당장 내일이라도 핵심 소재 수출 밸브를 단 1mm만 잠가버리면 그날로 국가 시스템 전체가 심정지를 일으키는 조립 장난감에 불과하다고요. 저는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회의장 건너편에 앉은 한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손가락질하며 악을 써댔습니다. 일국의 외교 참모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이나 국제적 룰 따위는 개나 저버린 지 오래였죠.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을 G7의 정식 멤버로 논의하는 촌극을 단 1분이라도 더 계속하겠다면 우리 일본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인 우리 일본이 빠진 G7이 과연 글로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시죠. 당장 저 불법적인 침입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지 않는다면 일본은 이 시간부로 G7을 영구 탈퇴하고 서방 세계와의 모든 경제적, 군사적 동맹을 전면 파기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은 그야말로 얼음장을 끼얹은 듯한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마치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글로벌 대기업 회장님들이 모인 최고급 미슐랭 3스타 식당에서 한물간 옛날 동네 부자가 구둣발로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가 국밥 그릇을 엎어버린 격입니다. 그러고는 저 젊고 능력 있는 신임 이사를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이 식당을 망하게 해버리겠다 라고 바닥에 드러누워 생떼를 쓰는 그야말로 눈 뜨고는 봐줄 수 없는 옹졸하고 찌질한 발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내뱉은 그 협박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무리수인지 얼마나 완벽하게 선을 넘은 미친 짓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서슬퍼런 으름장과 G7 탈퇴라는 초강수에 서방 정상들이 벌벌 떨며 한국을 당장 내쫓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며 씩씩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제 거친 숨소리만이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에 징그럽게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저는 의기양양하게 한국 측 대표단의 자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최소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치거나 당황해서 변명거리를 찾느라 허둥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이지 기이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광경이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더군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제 그 미친 개같은 손가락질과 폭언을 정면으로 맞고 있으면서도 미간에 주름 하나 잡히지 않은 채 그저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한 모금 넘기는 그 자태는 마치 유리병 너머로 동물원에서 날뛰는 철없는 원숭이의 재롱을 지켜보는 듯한 너무나도 차분하고 자비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배석한 2026년에 세련된 한국 실무진들은 이 긴박하고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기는커녕 각자의 태블릿 PC에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며 미친 효율로 글로벌 데이터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나 당황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희 일본이 스스로 파놓은
완벽한 무덤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 기막힌 자충수를 그저 서늘하게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어쩌실 겁니까? 한국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본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최후 통첩을 날렸을 때 굳게 다물려 있던 미국 대통령의 입술이 마침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 박동은 승리감으로 터질 듯이 고동쳤지만 그 기대가 우주에서 가장 처참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정면에 앉아있던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는 제 찌질한 협박에 대한 굴복이나 당황스러움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는 마이크에 대고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걷어차듯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그 천박한 소음 이제 끝났소? 일본 측 대표단은 당장 그 입을 다물고 자리에 앉으시오. 통역기를 타고 제 귓바퀴를 때린 그 차가운 금속성의 음성에 기세등등하게 쳐들었던 제 턱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미 대통령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제가 던진 흑색 선전 서류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제 옆에 선 일본 총리를 향해 한심하다는 듯 꽂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손가락을 튕겨 회의장 중앙의 홀로그램 영사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당신들이 G7을 탈퇴하겠다고 협박을 하니 내 친히 당신들 국가가 현재 어느 정도의 처참한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시켜주겠소. 허공에 떠오른 거대한 3D 입체 스크린에는 전 세계의 군사력과 경제 지표를 실시간으로 분석한 미 펜타곤과 상무부의 극비 데이터가 붉고 푸른 그래프로 요동치며 나타났습니다. 똑똑히 보시오. 2026년 현재 글로벌 군사력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5위, 당신들 일본은 7위로 추락한 지 오래요. 한국은 음속의 10배로 날아가는 고위력 현무미사일로 인도태평양 전역의 독재 국가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펀치력을 쥐고 있지만 당신들 일본 자위대는 낡은 이지스함 몇 척으로 수비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해 미군의 예산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오. 그의 호통에 회의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국 총리는 조소 섞인 헛기침을 내뱉었고 프랑스 대통령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노골적으로 저희를 비웃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제게 다가올 거대한 지옥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멈추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중하게 손바닥을 펼쳐 보였기 때문이죠. 방금 일본 측이 언급한 핵심 소재 수출 통제라는 그 낡아빠진 망상에 대해서는 기술 패권의 진짜 주인인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직접 팩트를 짚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의 시선이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본차이나 찻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제게는 마치 사형수의 목을 자르기 위해 단두대에 칼날을 들어 올리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다가왔으니까요. 한국 대통령은 저나 일본 총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서 있던 30대의 젊은 한국 실무진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세련된 슈트 차림의 그 젊은 참모는 빙긋 웃으며 손에 든 태블릿 PC의 화면을 가볍게 2번 터치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장 중앙의 홀로그램 스크린이 순식간에 일본 열도 전체의 인프라와 국방망을 보여주는 촘촘한 디지털 지도로 바뀌더군요. 일본 측 국장님께서 방금 수출 밸브를 1mm만 잠가도 한국이 멈춘다고 하셨습니까? 한국 참모의 유창한 영어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치 초등학생에게 산수를 가르치듯 아주 또박또박하고 자비 없는 논리로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1970년대 미싱 돌리던 시절의 낡은 사고방식이군요. 지금 화면에 붉게 빛나는 점들을 보십시오. 저것은 일본 자위대의 차세대 방위 네트워크와 도쿄 수도권의 AI 교통 통제망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핵심 서버들입니다. 그리고 저 서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나노급 신경망 처리 반도체의 98.4%가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독점 공급망을 통해 들어가고 있죠. 저는 그 순간 뒤통수를 거대한 망치로 후려맞은 듯한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저희 일본은 고작해야 최신형 스마트폰의 플라스틱 케이스를 독점하고 있다며 유세를 떨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그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메인 CPU 칩과 운영체제를 통째로 쥐고 저희의 생명줄을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본의 플라스틱 소재 없이 공장을 돌리는 대체 루트를 완성하는 데는 이미 3년 전에 끝이 났지만 일본의 국가 시스템은 저희의 통제용 반도체와 클라우드 API 접속이 끊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30초 동안만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뭐시? 시연이라니. 제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제지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한국 참모의 손가락이 태블릿의 붉은 엔터 버튼을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 제 눈앞의 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기괴하게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초. 회의장 중앙 홀로그램에 떠있던 일본 열도의 붉은 데이터 노드들이 일제히 기분 나쁜 파차름을 내며 시커멓게 꺼져버렸습니다. 2초. 제 바로 옆에 꼿꼿하게 서 있던 일본 총리의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리며 그의 안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죠. 3초. 총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꺼내든 1급 보안 스마트폰의 화면에는 도쿄 방위성 사령부와의 통신 연결이 완전히 두절되었다는 에러 문구가 핏빛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방위성 메인 서버가 다운됐어. 도쿄의 관제센터가 응답하지 않는다. 총리의 입에서 새어나온 절망적인 신음소리에 저는 온몸의 핏기가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그저 회의장 테이블에 앉아 태블릿 버튼 하나를 누른 것만으로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우리 일본의 국가 안보 시스템 전체를 단 3초 만에 뇌사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의 압도적인 디지털 패권을 쥔 자가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는 과거의 망령을 향해 쏘아 올린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디지털 참수 타격이었단 말입니다. 제 동공은 지진이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고 무릎 관절은 완전히 녹아내린 엿가락처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턱관절이 멋대로 덜덜 떨리며 위아래 치아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귓속을 미친 듯이 때려댔죠. 이마에서 분출된 차가운 식은땀이 속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눈앞이 따가웠지만 감히 눈을 깜빡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멸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우리의 목줄을 쥐고 언제든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포식자였다는 그 잔인한 팩트가 제 오만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었으니까요. 총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저 역시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찌질한 흑색 선전 서류들 위로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그 처참하고 굴욕적인 붕괴를 내려다보며 독일 총리가 조용히 마이크를 켜고 쐐기를 박더군요. 정말 끔찍하고 저질스러운 사고력이군. 자기 나라 방위망조차 독자적인 기술로 지키지 못해 한국의 클라우드에 얹혀 사는 형편이면서 감히 누구를 평가하고 내쫓겠다는 건가? 일본 당신들은 스스로 G7에서 나갈 필요가 없소. 우리가 당신들을 이 신성한 테이블에서 영구히 제명할 테니까. 차라리 대인배처럼 한국의 합류를 환영한다고 화끈하게 박수라도 쳐주었다면 최소한의 국격이라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 좁은 소인배처럼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 이간질이나 일삼던 저희는 결국 전 세계의 지탄과 조롱 속에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만 꼴이었죠. 미국 대통령은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저희를 벌레 보듯 무시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중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의 정상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낡고 무능한 G7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세계의 새로운 규칙과 안보 질서는 압도적인 기술 권력을 증명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G8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찬란하고도 웅장한 선언이 회의장에 메아리 칠 때 붉은 융단 바닥에 엎드린 제 시야에는 오직 완벽하게 광이 나는 한국 대표단의 검은 구두코만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던, 아니 영원히 부정하고 싶었던 압도적이고 눈부신 실력 격차.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아시아의 낡은 종이학이었던 일본은 그렇게 형편없이 찢겨나가며 완벽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디찬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의 최고급 융단 바닥에 엎드려 저는 우리 일본이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그 얄팍하고도 오만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싸늘한 축객령이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서방의 경호원들이 마치 파티에 몰래 숨어들어온 냄새나는 불청객이나 잡상인을 끌어내듯 저희 대표단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쥐더군요. 과거에 영광에 취해 있던 시절 같았으면 감히 일국의 총리와 외교안보 총괄 참모에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라며 핏대를 세우고 호통이라도 쳤겠지만 이미 한국 참모의 손가락 하나에 디지털 참수 타격을 맞고 영혼까지 철저하게 털려버린 저희는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처럼 질질 끌려 회의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14시간의 지옥 같은 귀국행 특별기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기 직전의 타이타닉호 3등실보다도 더 처참하고 기괴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VIP 전용 침실에 처박혀 신경안정제를 연거푸 삼키며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헐떡이며 내뱉고 있었고 저를 포함한 핵심 참모들은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어 위로의 말조차 건넬 엄두를 내지 못한 채 핏발선 눈으로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기내의 위성 와이파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전 세계의 속보들은 저희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지른 그 찌질한 만행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치명적인지 1초 단위로 적나라하게 중계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의 차가운 활주로에 바퀴를 내리기도 전에 일본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쿄 증권거래소의 니케이 225 지수는 이미 지옥의 밑바닥을 향해 수직 낙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실무진이 G7 정상회의장 한가운데서 태블릿 PC로 단 3초간 시연했던 그 방위망 및 인프라 서버 다운 사태의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죠. 전 세계의 냉혹하고 계산적인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그 짧은 3초의 멈춤을 통해 일본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 전체가 사실은 한국의 클라우드 서버망과 이나노급 인공지능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텅 빈 껍데기라는 팩트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버린 겁니다.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의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의 압도적인 디지털 우산 아래 기생하며 연명하는 거대한 하청업체로 전락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메인 화면을 장식한 그 굴욕적인 헤드라인이 제 망막을 잔인하게 후벼 팠습니다. 그 기사가 송출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일본 국채 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엔화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폭락하며 수백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일본 시장을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경제 폭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오던 일본의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촌극이 도처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귀국 직후 펜타곤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은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보겠다며 자체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메인 API 서버와 연결되지 않은 낡은 시스템은 자기들끼리 충돌을 일으키며 스스로 먹통이 되어버리더군요. 최첨단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허공을 맴돌고 도쿄 하늘을 지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의 목표물 추적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버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2026년의 현대전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상실한 군대는 그저 값비싼 고철 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뼈저린 진실을 전 국민이 알아차려버린 겁니다. 창밖으로 잿빛 구름이 잔뜩 낀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멍하니 내다보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제 자신과 이 어리석은 국가의 오만함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아니 이미 압도적인 포식자로 진화해버린 거대한 호랑이의 영린을 건드린 걸까요?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한국을 건드려서 이 사다를 내냔 말이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저도 모르게 헛웃음과 함께 자조 섞인 욕설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은 그저 조용히 자신들의 기술력을 갈고 닦으며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먼저 도발하지도 않았고 억지를 부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저희가 먼저 열등감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워싱턴 K스트리트의 로비스트들에게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붓고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신성한 회의장에 가짜 흑색 선전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온갖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소인배 짓을 골라가며 스스로 무덤을 판 꼴 아닙니까? 차라리 며칠 전 그 회의장에서 한국의 G8 합류 안건이 올라왔을 때 대인배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시아의 동반자로서 기쁩니다. 라며 화끈하게 기립박수라도 쳐주며 꼬리를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을지언정 최소한 미국과 유럽 정상들의 체면을 봐서라도 G7 말석이나마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며 국가의 알량한 자존심과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그 저질스러운 사고력과 밑바닥까지 찌질한 질투심은 결국 전 세계의 지탄과 조롱을 한몸에 받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자살 버튼을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공들여 로비했던 미국 상원 의원들과 유럽의 고위 관료들은 이제 주미 일본 대사관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철저하게 수신 차단을 해버렸더군요. 심지어 영국의 유력 매체인 BBC는 아침 뉴스 앵커 멘트를 통해 자기 나라도 독자적인 기술로 지키지 못해 이웃 나라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얹혀 사는 형편이면서 누구를 평가하고 내쫓겠다는 것입니까? 일본은 G7은커녕 G20에서도 살아남을 자질과 역량이 부족해 보입니다. 라며 대놓고 저희를 향해 공개적인 조롱과 멸시를 퍼부어댔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유럽급 선진국이라며 콧대를 높이던 과거의 영광은 이제 전 세계 네티즌들의 인터넷 밈으로 전락해 조리돌림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경제는 붕괴하고 안보 시스템은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외교 무대에서는 철저히 왕따를 당하는 이 완벽하고도 끔찍한 고립. 이것이 바로 미친 효율과 압도적 시스템으로 무장한 2026년의 스마트한 대한민국을 향해 낡은 1970년대식 흑색 선전과 이간질로 덤벼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성적표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국이 자비롭게 수출 통제 밸브를 열어주고 클라우드 서버의 접속 권한을 유지해주기만을 바라는 처량한 식민지 하청업체의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단 몇 분의 화상회의로 글로벌 패권을 설계하고 있는데 저희는 종이 결제판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팩스밀리가 고장났다며 허둥대는 도무지 구제 불가능한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왜 진작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저희가 낡은 귀족 클럽의 문고리를 쥐고 덜덜 떨며 문을 걸어 잠그려 발악할 때 한국은 아예 새로운 성벽을 쌓아 올리고 세계의 룰 자체를 자신들의 언어로 다시 코딩하고 있었다는 그 거대한 실력 격차를 말입니다. 뼈를 깎는 후회와 처절한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우리 일본이 수십 년간 정성 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모래성은 대한민국이라는 압도적인 기술 패권의 쓰나미 앞에 그 어떤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완벽하게 소멸해버렸습니다. 이 비참하고도 적나라한 붕괴 한가운데 서 있는 저에게 남은 것은 그저 끝없는 절망과 무력감 그리고 주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향한 지독한 혐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하고도 숨막히던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간신히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오늘 서늘한 아침 해가 도쿄 총리 관저에 굳게 닫힌 창틀을 넘어 제 발밑을 비추고 있더군요. 저는 지금 텅 빈 집무실 한가운데 서서 지난 30년간 제 권력의 상징이었던 최고급 마호가니 명패와 K스트리트 로비스트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낡은 종이 상자 안에 아무렇게나 쓸어 담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1시간 전 저는 내각 총사퇴라는 처참한 불명예를 뒤집어 쓴 다카이치 총리에게 사직서를 던지듯 제출하고 나오는 길이었거든요.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전 세계를 상대로 찌질한 도발을 감행했던 그 어리석은 노인네 역시 오늘 오후로 예정된 의회의 불신임 결의안을 끝으로 영원히 정치판에서 파문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짐을 싸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도쿄타워와 빽빽한 도심의 스카이라인은 겉보기엔 여전히 화려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저 수많은 빌딩 숲을 밝히는 전력망도 하늘을 핑핑 날아다니는 항공기들의 항로를 계산하는 관제 시스템도 심지어 우리 국민들의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통신망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조차도 모두 바다 건너 한국의 이나노급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버에 목줄이 묶여 있다는 그 섬뜩한 진실을 말입니다. 집무실 구석에서 켜져 있던 벽걸이 TV에서는 마침 서울에서 송출되는 글로벌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엘리제궁, 다운인가 등 서방 7개국 정상들과 실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새로운 G8 글로벌 디지털 안보 조약의 룰을 직접 브리핑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화면 속 한국의 엘리트 참모들은 여전히 그 얼음이 찰랑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손에 든 채 전 세계의 데이터를 새벽 배송처럼 빠르고 완벽한 미친 효율로 통제하며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코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희 일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더군요. 분노나 조롱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저희를 21세기의 지정학적 지도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등줄기를 타고 묘한 경외감이 뱀처럼 기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저는 한국을 그저 우리가 부품을 대주며 도와줘야 할 미성숙한 하청 국가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새벽 배송이니 디지털 전환이니 하며 떠들 때도 겉멋든 졸부들의 장난질이라 비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운이 좋아 벼락부자가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낡은 팩스 기계와 종이 결제판에 빨간 도장을 찍으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묵묵히 아주 조용히 세계의 신경망 자체를 자신들의 기술로 장악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감정을 앞세워 목소리를 높이지도 저희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며 찌질하게 남을 헐뜯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와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세계가 스스로 그들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가장 냉혹하고 지능적인 방식을 택했던 거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질투하거나 내려다볼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기술과 생존의 방식을 구걸하며 배워야 할 절대적인 스승이자 웃는 얼굴로 우리의 경제적 심박수를 언제든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경쟁자이자 포식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짐 상자를 챙겨 들고 텅 빈 집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 거대하고 눈부신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제국을 향한 씁쓸하고도 완벽한 굴복의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녕이 찬란했던 대일본 제국의 낡은 환상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낡은 과거에 갇혀 질투와 이간질만 일삼던 일본의 비참한 몰락과 압도적인 실력 하나로 세계 질서를 재편해버린 대한민국의 통쾌한 역전극이었습니다.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를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시원하게 꾹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가 경악하고 일본이 벌벌 떠는 대한민국의 짜릿한 팩트 폭격 스토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